만약에 우리가 그 엄청 굳게 믿고 있던 장수 마을들 있잖아요. 네네, 그 유명한 블루존들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근데 사실 거기가 비만율도 생각보다 엄청 높고 심지어 나이를 증명할 기본 서류조차 제대로 없는 곳들이라면 어떨까요? 오, 시작부터 굉장히 도발적인데요. 그쵸. 약간 폭탄 발언이긴 한데 자, 오늘 이걸 하나씩 풀어볼 겁니다. 보통 우리가 오래 산다고 하면 그냥 달력 숫자가 넘어가는 걸 상상하잖아요. 사실 달력 숫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훨씬 중요하죠. 제 말이요. 막 최신형 의료기기 꽂고 병상에 누워있는 15년이랑 매일 아침 동네 산책하고 친구들이랑 밥 먹으면서 보내는 15년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니까요. 완전히 다른 우주에 있는 이야기죠, 그건.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당신과 함께 이 심층 탐구에서 파헤쳐볼 목적이 바로 여기입니다. 방대한 글로벌 장수 통계랑 노화 연구들 그리고 그 파워 9 원칙이라는 걸 쫙 펼쳐놓고 진짜 과학을 한번 뽑아내보려고요. 오늘 탐구가 특히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그 수명이랑 건강 수명을 철저히 분리해서 봐야 하거든요. 아, 단순히 숨이 붙어있는 거랑 건강한 거를요. 네, 현대의학이 만들어낸 아주 뼈아픈 역설이 하나 있습니다. 글로벌 데이터를 보면 국가의 기대 수명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 그 비건강 기관도 같이 늘어나는 경향이 뚜렷해요. 잠깐만요. 건강해지려고 수명을 늘렸는데 아픈 기관이 늘어난다고요? 그게 정확히 무슨 의미죠? 예를 들어서 그 바레인이나 오만 같은 나라들을 한번 볼까요? 이 나라들은 막 오일머니가 넘쳐나서 보건 예산이 아주 풍부합니다. 병원 시설 같은 건 뭐 최고급이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 생물학적 기대 수명 자체는 높게 나와요. 그런데 극심한 더위 때문에 운동은 부족해지고 서구화된 고열량 식단이 겹치니까 만성질환 유병률이 엄청나게 치솟은 거죠. 아, 살 수는 있는데 아픈 상태로 오래 산다는 뜻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현대의학의 힘으로 생존은 하는데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를 앓으면서 보내는 기간이 무려 15년에서 17년에 달해요. 장수의 질적 불균형 상태인 거죠. 와, 17년 동안 병원 신세를 지는 건 제가 바라는 장수는 확실히 아니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 불균형을 깨는 비밀을 들여다봐야 할 텐데요. 네, 글로벌 통계를 보면 최상위권 국가들이 크게 두 가지 모델로 나뉘거든요. 제가 보니까 첫 번째는 모나코나 산마리노 같이 인구 밀도 낮고 돈 엄청 많은 유럽의 작은 나라들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본이나 한국, 싱가포르 같은 동아시아 선진국들이죠. 이 두 그룹의 접근 방식이 확연히 다릅니다. 모나코는 진짜 부자 나라잖아요. 거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기대 수명 세계 1위죠. 2026년 기준으로 무려 86.73세가 예상되는데요. 여기는 그 압도적인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개인 맞춤형 예방의료의 끝판왕입니다. 와, 끝판왕이라는 단어부터 벌써 스케일이 다르네요. 지중해성 기후에 공기도 깨끗하고 환경 보건 지표가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주민들은 그냥 요트항구 주변 걷고 하이킹하는 게 일상이에요. 막대한 불황, 완벽한 환경이 결합된 극단적 모델이죠.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솔직히 조금 허탈해지는데요. 어떤 부분에서요? 아니, 돈 넘쳐나고 공기 맑은 휴양지에서 오래 사는 건 약간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장 내일 아침 10,000원 지하철 타고 매연 마시면서 출근해야 하는 우리 평범한 사람들한테 모나코 비결이 무슨 소용이 있나 싶어서요. 장수는 결국 돈인가요?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그룹인 동아시아 모델에 집중해야 하는 겁니다. 아, 한국이랑 일본 데이터요? 네, 이쪽 데이터는 막대한 돈보다는 공공 인프라랑 일상적 습관의 승리를 보여주거든요. 일본은 2025년 기준으로 100세 이상 고령자가 12만 명에 달할 걸로 예상됩니다. 12만 명이요. 진짜 엄청나네요. 무슨 특별한 유전자가 있는 건가요? 아니요, 유전자가 아니라 수십 년 전부터 촘촘하게 깔아둔 보편적 건강보험, 지역사회 예방접종, 그리고 일상적인 식단 덕분이죠.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한국도 건강검진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긴 하죠. 맞습니다. 예방 중심 건강검진으로 질병을 조기에 차단하잖아요. 우리가 매일 누리는 이 시스템이 사실 가장 강력한 장수 인프라인 셈이에요. 완벽한 자연환경이나 막대한 부가 없어도 국가 제도가 그걸 대신해 줄 수 있다는 거군요. 근데 데이터 보니까 흥미로운 게 전 세계 평균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한 5년 더 살잖아요. 네, 성별 수명 격차가 존재하죠. 근데 한국이랑 일본은 이 격차가 6년 이상으로 꽤 크게 벌어지더라고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그 지점이 바로 환경과 습관이 수명에 미치는 영향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두 나라 남성들의 높은 직업적 스트레스, 잦은 회식, 음주,
흡연 같은 것들이 수명을 갉아먹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아무리 건강검진을 잘 받아도 매일 일상에서 몸을 혹사시키면 소용이 없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시스템만큼이나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죠. 스트레스와 회식, 지금 출퇴근길에 이거 듣고 계신 당신도 아마 엄청 격하게 공감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럼 이쯤에서 블루존의 파워9 원칙 중에 자연스러운 움직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죠. 아주 좋은 포인트입니다. 근데 솔직히 하루 종일 모니터 앞에 앉아있는 우리 현대인들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나요? 막 퇴근하고 억지로 헬스장 가는 것도 죽겠는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요. 장수마을 사람들의 움직임이 현대인이 생각하는 그 헬스장 운동이랑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뭐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건가요? 아니요. 사르데냐나 오키나와 어르신들은 역기를 들거나 러닝머신을 안 뜁니다. 그냥 경사진 마을을 걸어서 이웃집 가고 텃밭 가꾸고 직접 집안일 하는 게 다예요. 동네 마실 다니고 청소하는 게 운동이라고요? 네. 환경 자체가 끊임없이 몸을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세팅되어 있는 거죠. 시간 내서 땀 빼는 게 아니라 삶의 동선 자체가 운동이라는 거네요? 그럼 이걸 우리 일상에는 어떻게 적용해요? 당장 사무실 책상을 텃밭으로 바꿀 순 없잖아요. 핵심은 환경의 재설계입니다. 억지로 운동할 시간을 내느라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일상에 어쩔 수 없이 움직여야 하는 함정을 파놓는 거예요. 함정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이죠? 사무실에서 물 마실 때 일부러 제일 멀리 있는 정수기를 쓴다거나 회의할 때 앉지 않고 서서 한다거나 아니면 출퇴근길에 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걷는 식이죠. 오, 일부러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네요. 맞아요. 모나코 주민들이 매일 하이킹 하듯이 당신만의 걷기 동선을 도심 속에 설계하는 거. 이게 바로 현대판 자연스러운 움직임입니다. 듣고 보니까 어제 헬스장 못 갔다고 죄책감 느낄 필요가 없네요. 그냥 사무실 프린터를 제자리에서 제일 멀리 두면 저만의 블루존 원칙을 실천하는 거니까요. 완벽한 적용입니다. 자, 그럼 움직이는 거 말고 이제 몸속으로 들어가는 에너지, 그 식단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파워9 원칙 중에 되게 인상 깊은 게 있더라고요. 어떤 거 말씀이시죠? 80% 법칙이라고 오키나와 말로는 하라하치부라고 하던데요. 위장이 80% 정도 찼다고 느껴질 때 딱 수저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네, 장수 식단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원칙이죠. 근데 이거 생각해보면 스마트폰 배터리 수명 늘리려고 저전력 모드 켜는 거랑 좀 비슷하지 않나요? 에너지가 덜 들어오면 몸이 알아서 효율 모드로 바뀌는 그런 느낌이요? 와, 방금 완벽한 유추를 하셨어요. 실제로 생물학에서 그 저전력 모드를 담당하는 기전이 있습니다. 바로 자가포식이라는 건데요. 자가포식이요? 단어가 좀 어렵게 들리는데 내 세포가 막 스스로를 먹어치운다는 뜻인가요? 네, 오토파지라고도 부르는데 우리가 배불리 먹지 않고 칼로리를 약간 제한한 상태를 유지하면 세포 내에서 이 자가포식 시스템 스위치가 딱 켜집니다. 조금만 더 쉽게 막 5살짜리 아이한테 설명하듯이 풀어주시면 안 될까요? 세포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데요? 세포를 거대한 공장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공장이 매일 돌아가다 보면 고장난 부품이나 찌꺼기, 단백질 같은 쓰레기가 막 쌓이잖아요. 그렇죠. 공장 돌아가면 폐기물은 무조건 나오니까요. 평소에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어서 영양분이 풍부하게 들어올 때는 공장장이 새 물건 만들어내는 데만 집중하느라 이 쓰레기들을 그냥 방치하거든요. 밖에서 재료가 계속 들어오니까 쓰레기 치울 정신이 없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80%만 먹어서 음식이 적게 들어오게 되면 공장장이 어라, 외부에서 재료가 안 오네? 하면서 모드를 바꿉니다. 공장 안에 굴러다니는 그 고장난 부품이랑 쓰레기를 분해해서 다시 재활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와, 대박. 그게 자가포식이군요. 맞아요. 노화되거나 손상된 단백질을 청소해서 세포를 생생하게 유지하는 일종의 내부 쓰레기 재활용 시스템인 셈이에요. 그러니까 배를 100% 꽉 채워버리면 공장이 쓰레기 치울 틈이 없어서 빨리 늙어버리는 거네요. 배고픔이 사실은 청소 시간이었다니 진짜 놀랍습니다. 그래서 적게 먹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적게 먹는 것만큼 뭘 먹는지도 중요하잖아요. 블루존 보니까 식물성 위주 식단이던데 이런 채소들이 자가포식 같은 거에 진짜로 영향을 주나요? 그럼요. 화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특정한 식물 유래 화합물들이 세포 노화를 막는 그 게로프로텍티브 효과라는 걸 냅니다. 또 어려운 단어 나왔네요. 게로프로텍티브요? 쉽게 말해 항노화 효과죠. 오키나와 자색 고구마나 사르데냐 와인에 있는 안토시아닌, 올리브유의 올레유로핀,
강황에 있는 커큐민 같은 폴리페놀 성분들이 대표적이에요. 무슨 비싼 화장품 원료나 영양제 성분표 읽어주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성분들이 몸에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화를 막나요? 그냥 몸에 좋다 이런 두루뭉술한 거 말고 정확한 원리가 궁금해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안토시아닌부터 볼까요? 이 성분은 우리 세포 안에 있는 엠토로라는 신호 전달 경로에 관여해요. 엠토로가 일종의 영양분 감지 센서이자 건설 현장 소장님 같은 거거든요. 소장님이요? 네, 밥을 많이 먹으면 이 소장님이 신나서 세포를 마구 성장시키는데 이게 너무 과하면 오히려 노화나 암세포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아, 무조건 짓는다고 좋은 게 아니군요. 그래서 안토시아닌이 이 엠토로 활동을 부드럽게 눌러줍니다. 세포가 막 성장하는 대신 아까 말씀드린 자가포식, 즉 청소 모드에 돌입하게 만드는 거죠. 오, 보라색 고구마가 소장님을 좀 진정시키고 청소 모드를 켜는 거네요. 올리브유는요? 올리브유의 올레우로핀은 텔로미어랑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DNA 끝에 신발끈 끝에 플라스틱 캡 씌워놓은 것처럼 염색체를 보호하는 부위가 텔로미어거든요. 아, 분열할 때마다 그게 닳아 없어져서 노화가 온다는 그거 맞죠? 네, 맞습니다. 올레우로핀이 이 플라스틱 캡이 닳는 속도를 확 늦춰줘요. 그리고 강황의 커큐민은 세포 내에서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스위치 자체를 아예 물리적으로 차단해버리는 역할을 하고요. 와, 이거 완전 밥상 위에서 벌어지는 분자 생물학이네요. 고구마가 청소 모드 켜고 올리브유가 신발끈 보호하고 카레가 염증 스위치 내리고 완벽하게 이해됐습니다. 비유가 훌륭하시네요. 근데 현실적인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그 블루존 식단 보니까 식단 90% 이상을 통곡물이나 콩으로 채우고 고기는 한 달에 5번 미만으로 먹으라고 하던데요. 네, 엄격한 식물성 위주죠. 아니 근데 직장 생활하는 당신이나 저 같은 현대인이 고기를 아예 끊고 맨날 콩만 씹으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이거 너무 수도승 같은 삶 아닌가요? 하하, 완벽한 채식주의자가 되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핵심은 육류를 대하는 관점을 완전히 뒤집으라는 거예요. 관점을 뒤집어라. 어떻게 해야 되죠? 서양에서는 고기가 항상 접시 한가운데 있는 메인 요리잖아요. 근데 블루존 사람들은 고기를 그냥 국물만 내는 조미료나 채소 옆에 아주 작게 곁들이는 사이드 디시 정도로 축소시킵니다. 아, 찌개에 돼지고기 조금 썰어 넣는 우리 전통 식사법이랑 비슷하네요. 바로 그거죠. 그리고 굳이 막 특별한 음식 차릴 필요도 없어요. 직장인들 매일 마시는 커피나 산악차에도 클로로겐산 같은 훌륭한 항노화 성분이 듬뿍 들어있거든요. 오, 커피에도 그런 성분이 있어요? 네, 비싼 영양제 한 주먹 먹는 것보다 그냥 식사 때 채소 좀 많이 깔고 고기를 조연으로 먹은 다음에 식후에 커피 한 잔 즐기는 거. 이게 훨씬 과학적이고 실천 가능한 접근이죠. 고기를 주인공에서 조연으로 강등시켜라. 아주 명쾌하네요. 자, 그럼 에너지를 어떻게 섭취하고 소비하는지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식단과 움직임의 중요성이죠. 근데 만약에요, 제가 진짜 칼로리 80%만 딱 먹고 폴리페놀 듬뿍 먹고 매일 만보를 걸어 다녀도 캄캄한 방에서 혼자 고립돼서 엄청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면 이게 다 소용 있는 건가요? 이런 완벽한 식단을 무력화시키는 더 상위에 뭔가가 있지 않나요? 아주 예리하십니다. 신체 대사만 완벽하게 세팅한다고 장수 퍼즐이 맞춰지는 게 아니에요. 블루존 연구에서 사실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게 바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유대감입니다. 그냥 마음가짐이나 인간관계 같은 거요? 보통은 그걸 되게 추상적인 기분 문제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게 우리 몸의 생리적 반응을 직접 통제하는 가장 강력한 생물학적 스위치거든요. 외롭다는 감정 자체가 우리 몸 화학 물질을 바꾼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사람이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만성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럼 뇌에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끊임없이 분비합니다. 일종의 체내 알람 사이렌이 24시간 내내 울리는 거예요. 와, 24시간 사이렌이면 몸이 남아나질 않겠는데요? 당연하죠. 코르티솔 수치가 계속 높게 유지되면 면역 체계가 무너지고 전신에 만성 염증이 생기고 아까 말씀드린 그 신발끈 텔로미어가 무서운 속도로 짧아집니다. 올리브유고 고구마고 다 소용 없어지는 거네요? 맞아요. 고립감이 주는 그 호르몬 폭풍을 막아낼 수는 없어요. 반대로 블루존 사람들은 아침에 눈뜰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습니다. 오키나와 말로는 이키가이라고 하죠. 아, 이키가이? 삶의 이유 같은 거군요? 네. 연구에 따르면 이 삶의 목적의식이 뚜렷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8년을 더 산다고 해요. 잠깐만요. 영양제나 식단이 아니라 그냥 내 존재의 의미와 유대감이 수명 8년을 결정짓는다고요? 이거 진짜 엄청나네요. 놀랍죠. 아, 그 파워9 원칙 중에 모아이라는 개념도 있던데 이것도 약간 호르몬 폭풍 잠재우는 젓갈인가요? 네. 모아이는 오키나와 지역 특유의 끈끈한 사회적 무리를 말하는데요. 그냥 가끔 만나서 술 마시는 친구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물인가요? 재정적 도움도 주고받고 매일 안부 확인하고 특히 서로의 건강한 생활 습관을 팍팍 지지해주는 평생의 동반자 그룹이에요. 끼리끼리 만난다는 그 느낌이군요. 맞아요. 내 주변 5명이 비만이면 나도 비만될 확률이 엄청 높아진다는 연구 아시죠? 무아이는 그 반대로 긍정적인 방향의 건강 전염 그룹인 셈이에요.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막 퇴근하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치킨에 맥주 폭식하는 대신에 차 마시거나 명상하면서 하루 마무리하는 루틴이 있으신가요? 이카리아식 다운시프팅 루틴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게. 네. 그리고 내가 주말에 샐러드 먹겠다, 등산 가겠다 했을 때 무슨 풀을 먹냐고 비웃는 사람 말고 좋아, 같이 가자 해주는 그런 모아이가 당신에게 있나요?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현대 도시에서 개인이 이런 혈맹 수준의 무리를 직접 만드는 건 너무 빡센 일 아닌가요? 뼈 아픈 현실이죠. 요즘처럼 파편화들이 사회에서는 모아이를 자발적으로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현대 장수연구에서는 이걸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대체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가 개인의 유대감을 어떻게 보완해 주나요? 일본의 장기요양보험 LTCI 제도를 보면요. 국가가 케어 매니저를 파견해서 고령자들이 고립되지 않고 지역사회 안에서 존엄하게 살 수 있게 관리해 줍니다. 오, 국가에서 직접 관리를 해주는군요. 싱가포르의 케어실드 라이프도 마찬가지예요. 중증장애가 생기면 평생 현금을 주고 치료를 보조해서 질병 때문에 빈곤과 고립으로 빠지는 연쇄고리를 딱 끊어버리죠. 총총한 사회 안전망이 거대한 모아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결국 완력한 식단, 꾸준한 움직임, 그리고 고립을 막아주는 사회적 네트워크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야 장수가 완성되는 거네요. 네, 하나만 빠져도 안 굴러가죠. 그럼 여기서 잠시 호흡을 좀 고르고 우리 방송 오프닝에서 제가 던졌던 도발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 데이터 신뢰성 이야기 말씀이시죠? 네. 우리가 방금 전까지 엄청 감탄하면서 분석했던 이 아름다운 블루존 데이터들. 이게 어쩌면 엉터리일 수도 있다는 그 폭탄 발언요? 아주 흥미롭고 또 씁쓸한 최신 연구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얼마나 비판적으로 봐야 하는지 알려주는 완벽한 사례인데요. 누군가 반박을 했나 보군요. 2024년 이그노벨 인구학상을 받은 사울 저스틴 유먼 박사 연구입니다. 이분이 그 100세 이상 노인이 많다는 블루존 지역들을 샅샅이 뒤져봤더니 기가 막히게도 이 지역들이 빈곤율이 높고 문해율이 낮고 출생기록 보관이 엉망인 것들과 딱 일치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잠깐만요. 기록 체계가 엉망이라서 그냥 나이가 부풀려져 통계에 잡혔을 뿐이라는 건가요? 우리 지금까지 다 속은 건가요? 되게 당혹스럽지만 실제로 그런 정황들이 꽤 많이 발견됐습니다. 예를 들어 오키나와는 2차 대전 때 수많은 출생 기록이 소실됐거든요. 서류 자체가 불확실하겠네요. 게다가 지금 오키나와는 다른 일본 본토에 비해 채소 섭취량도 엄청 적고 오히려 비만율은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옛날 장수마을 프레임으로 마케팅되고 있죠. 진짜요?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가족들이 연금 계속 타먹으려고 어르신 사망 신고를 고의로 안 하는 연금 사기까지 적발됐고요. 이탈리아에서는 무려 3만 명의 연금 수령자가 1997년에 이미 사망했는데 서류상으로만 계속 살아있었던 게 밝혀져서 발칵 뒤집힌 적도 있습니다. 맙소사. 이탈리아에서 사망자 3만 명이 서류상으로 살아있어서 장수 통계가 뻥튀기 된 거라고요? 네, 그런 사례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니 그럼 우리가 그토록 칭송했던 블루존의 기적이 사실은 부실한 행정처리랑 연금 사기가 만들어낸 거대한 착시라는 거잖아요. 아까 그 자가포식이랑 모아이 같은 통찰도 싹 다 의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지점에서 비판적 사고가 필요한 겁니다. 물론 블루존 데이터가 100% 무결점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또 사르데니아 연구자들은 19세기 교회 세례 기록까지 끈질기게 다 추적해서 자기들 데이터 진짜라고 방어해내기도 했거든요. 양쪽 주장이 되게 팽팽하네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가져가야 할 진짜 교훈은 이겁니다. 마케팅된 지명에 집착하지 말고 입증된 생물학적 습관에 집중하라는 거죠.
아, 지역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씀이군요. 그렇죠. 특정 마을 통계에 약간 거품이 껴있다고 해도 80%는 먹어서 자가포식 유도하고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사회적 유대감으로 코르티솔 낮추라는 과학적 사실 자체가 거짓말이 되는 건 결코 아니거든요. 와, 아주 명쾌한 정리입니다. 지도의 특정 지역 이름표가 마법을 부리는 게 아니라 인류가 과학적으로 증명해낸 건강한 행동 양식 그 자체가 진짜 마법이라는 거네요. 네. 목욕물 버리려다가 아기까지 버리는 실수를 해서는 안 되죠. 화려한 장수서사에 숨겨진 맹점은 걷어내고 교차 검증된 삶의 지혜만 쏙쏙 뽑아서 우리 일상에 적용하자는 거네요. 오늘 탐구 정말 엄청나게 깊은 바다를 헤엄쳐온 기분입니다. 저도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수명만 늘어나는 비건강의 역설부터 시작해서 스마트폰 저전력 모드 같은 하라지무, 세포 청소하는 자가포식, 엠토르란 텔로미어 조절하는 식탁 위 화학, 고립 막아주는 모아이, 그리고 데이터의 이명까지 철저하게 파헤쳐봤습니다. 짚어주신 요소들이 결국 건강 수명으로 직결되는 핵심이죠. 결국 답은 명확합니다. 병상에서 수명만 늘리는 비극을 피하려면 기대 수명이 아니라 건강 수명에 집중해서 당장 움직여야 한다는 거죠. 지금 이거 듣고 계신 당신, 오늘 저녁 당장 시도해 볼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한 변화 하나를 한번 골라보시겠어요? 식사량을 평소의 80%에서 딱 멈추는 것도 좋고요. 맞아요. 아니면 내일 출근해서 프린터나 정수기를 저 멀리 두고 일상 속 움직임 동선을 새로 짜보는 것도 좋겠네요. 오랜만에 친구한테 연락해서 나만의 작은 모아이를 만들어보는 것도 훌륭하고요. 지식은 그냥 머리에 있을 때가 아니라 삶에 적용할 때 진짜 힘을 발휘하는 법이니까요. 일상 한 구석에 본인만의 블루존을 꼭 설계해 보시길 응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장수마을 통계랑 미시적 습관, 생물학, 데이터 진위 여부까지 치열하게 나눴는데요. 마지막으로 당신이 오늘 밤 조용히 곱씹어볼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오늘 우리는 주로 내가 무엇을 먹고 얼마나 걸을지, 즉 개인의 통제력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일상 습관을 강조했죠. 근데 만약에 당신이 아무리 철저하게 폴리페놀 챙겨 먹고 만보 걷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매일 마시는 이 도시의 공기질, 유해물질 규제 정책, 혹은 극도로 고립됐을 때 기댈 수 있는 국가의 든든한 의료복지 시스템 같은 정책적 지혜가 내 남은 수명을 결정짓는 훨씬 더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요인이라면 어떨까요? 아, 환경과 제도가 개인의 노력을 넘어설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만약 환경과 제도가 내 생존의 토대라면 당장 내일 당신의 거주 환경과 사회적 안전망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작지만 의미 있는 목소리를 내시겠습니까? 오늘 심층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만의 해답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